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는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전문가들의 어떤 매수 사인이 좀 저희 방송에서는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예측하기 힘든 만큼 시장은 또 출렁임이 있죠.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시장의 영향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관망하고 계시고요. 김덕호 대표께서는 0점 조절이 필요하다. 자,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바닥을 확인했다. 매수를 해도 된다. 네. 라고 여쭤볼까 했더니 아직은 좀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예고된 전쟁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갑자기 기습으로 일어난 것보다는 좀 시장의 출렁거림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금리 쪽으로도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전쟁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금리 쪽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덜한 부분으로 조금 이제 인상 속도가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50bp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그것 또한 또 변동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이런 이슈나 테마성 그런 이벤트들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대선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특정 테마나 정책에 따라서 이런 테마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시기이기보다는 좀 이런 특정 이슈나 이런 테마에 따라서 차티스트적인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좀 리스크가 좀 강한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호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야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좀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되는 좀 분위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일단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수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캐파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급하게 이제 뭐 이런 포트를 조금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상실이 됐고 이거는 이제 무조건 갈지 않으면 좀 답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종목에 한해서만 좀 어쩔 수 없이 포트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덕호 대표께서는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아까 자막으로 이제 0점 조절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0점 조절이라는 말이 이제 군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사격할 때 이제 소총을 화기를 쓰다 보면은 이제 잘 정확하게 나는 조준하고 쐈는데 계속 한 군만 맞는다. 근데 내가 조준한 것보다 오른쪽에 맞는다, 위에 맞는다, 아래에 맞는다 이러면 살짝만 조정해 주면은 충분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면 아마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쳤어요. 저희도 그렇고 이미 이제 그만 좀 얘기하자 이 얘기 지쳤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하면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랬어. 천연가스 올라가, 원자재 부담이야, 금리 인상 약해져. 이 얘기들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제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벌였느냐. 복귀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한 게 이제 최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크림반도 전쟁이었죠. 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발발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4대 대통령, 3대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칠러 정권 기주의 어떤 우크라이나 정권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당시 어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관을 우호적으로 빌려주는 등 유럽보다는 우크라이나 정권 자체도 오히려 러시아를 선택했던 입장이 굉장히 강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입지를 어떤 식으로 봤느냐. 유럽이라든가 나토군에 대한 어떤 방파제 같은 역할로 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 가입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발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5대 대통령부터 지금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지금 반러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위성국을 하나 잃게 된다. 결국은
과거에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줬던 우크라이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적 충격을 조금 외교적 충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적 타격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노드스트림과 같은 천연가스 라인 이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가 선택하고 있는 어떤 외교 정책의 방책은 과거 냉전 시대 때 했던 편집증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난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에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 공화국 그리고 루간스크 공화국 공식 명칭은 칠러 반군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칠러 반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순히 테러리스트 혹은 반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지금 공화국으로 인정을 하겠다, 자주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이렇게 주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가령 이 경기도 고양시 쪽이 북한 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북한에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북한으로 이송한 격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분도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하신다는 거죠. 적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사망자까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화국까지 인정하면서 원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도네츠크라든가 아니면 루간스크와 같은 이런 어떤 위성국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명목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본격적 투자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비료주, 사료주들 많이 올라간다. 그 올랐습니다. 부분 하면서 효성 OMB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근데 효성 OMB 오늘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효성 OMB가 당시에 이제 급등 연출하면서 뭐 이제 장중에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 하락 구간에서 지금 나타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크라이나 사태 다 안다. 이미 이제 질린다. 자, 그러면 전쟁 계속 할 것 같아. 그러면 오늘도 연일 꾸준하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네. 결국은 어떤 섹터 자체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즉 어떤 시장 지수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단일 섹터에서의 관심이 너무 많이 받게 되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은 단일에 너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지금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손해 폭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일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쯤이면은 지수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때쯤에 만약에 새롭게 종목을 교체하기를 기다렸는데 네. 이제 이 종목도 싸지고 이 종목도 싸지고 내가 원했던 종목, 내가 싫어했던 종목 다 같이 저렴해진 겁니다. 네.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시면서 한번 섹터 구분이라든가 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캔디님도 이제 지겹다. 소위 돌뿌리 걸려 넘어질 때도 우크라이나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우크라이나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가장 좋은 이슈죠. 자, 우리 금융시장에서 투자 전략가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보고서 가운데 하나예요. 신영증권의 박소연 전략가입니다. 정말 전략을 거의 20년 가까이 한 분이죠. 아주 특히 해외 시장을 잘 분석하시는데 금융시장의 시사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평화 유지군 명목이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을 국제적인 어떤 전쟁 이슈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면전 없이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병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제재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지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다. 다만 러시아 추가 경제 제재로 인한 이 커머디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가장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이슈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추가적으로 더욱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반응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
중국과 대만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러시아와 중국 간 모종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도 있고 중국과 대만 문제도 또 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교적 중재가 실패했다는 실망감은 있습니다만 2014년 크림 사태로 복귀해 보면 추가적인 대대적 군사 행동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결국 3월 중순에 있을 미국의 FOMC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동안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추가된 만큼 연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지 이 전쟁 위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우리 그 어떤 우려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까? 그 구간에 도달한 것입니까? 어제까지는 우리 전략가들은 이제 슬슬 사 모아도 되는 시장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떨까요? 왜냐 간밤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온 만큼 전략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 하창원 본부장님, 시장을 일단 관망하자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살 때입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건 아니고 분할로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여쭤보면 분할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매력적인 구간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저점 매수도 뭐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섹터라든지 뭐 철강 실적이 굉장히 좀 잘 찍히고 있는 섹터에서 이제 좀 저점으로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 좀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리오프닝 쪽에서 최근에 뭐 엔터라든지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제 막 기어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있었고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섹터들 중에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약간의 눌림 현상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 투자로 진행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수익권에서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또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올 수 있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놓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제 투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어려운 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분명 많이 소모가 되거나 이미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있어서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은 최대한 이런 흐름들을 끝까지 체크를 하고 돌아서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뭐 채바닥에서 잡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상승 흐름에서 좀 그래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보다 더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저점이라고 해줘. 저점이라고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점이라고 저희도 이제 확실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조금 불안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원서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이제 연준이 마찬가지 의사록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만 73번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어떤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너무 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대로 올라갈 거 알고 있어. 인플레도 올라가. 더 이상 자금 어디로 가지? 이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다시 은행으로 이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차익 매매를 만들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저점이라고 확연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3년, 5년 동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을 보셨을 때는 오히려 실적주 중심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저점이라는 구간이 말 그대로 섹터라든가 종목별로 굉장히 상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도 반도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섹터들, 그중에서도 옥석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증시를 빠져나가는 도중에도 종목별로는 상이하게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목 자체를 분별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수 있는 조금 팁 아닌 팁을 좀 제시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어떤 목표 주가, 즉 어떤 연간 매출이 몇 프로 오를 것이야, 성장률 얼마 갈 것이야,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향 조정하시면서
오히려 순이익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 또 가치주 섹터들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점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마스 한판의 주제입니다. 오늘 최저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애플카 이슈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거의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애플카 이슈인데요. 네페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좀 윗꼬리를 달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자, 네페스 그리고 네페스 아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점 확인 매수 가능할까요? 하창원 본부장께서 가능하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높은 부채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플카 이슈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사실 애플카 이슈로 명확하게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옷셋 업체들, 국내 업체들과 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옷셋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네페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이 연관돼서 조금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일단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으로 좀 이제 긍정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거는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좀 눌리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특정 테마나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릴 그런 시장이 좀 열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부분에서 애플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연간이 됐을 때 좀 증시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이 됐고 그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많이 쏠리는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뭐 네페스의 차트 보셔도 그 이전 때 상승,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그 이전 가격대에서도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네페스 아크나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뭐 키옥시아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고 뭐 디램 같은 경우 뭐 현물 가격도 이제 작년 11월 대비 많이 좋아지는 움직임들 그리고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뭐 고부가 산업들의 증가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사실 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일단 매수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일단 박스권 상단 라인을 좀 뚫어주고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는 부분들은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재무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업황 회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뚫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매수가 유효하긴 하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도 궁금해요. 애플이 이제 완전주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모든 어떤 패키지 개발을 국내 회사화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관련 부품주들이 동시에 테마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사실 그거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명확하게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이 시장의 확대라든지 애플카가 진행이 됐을 때 앞으로 이런 시장 확대 부분을 봤을 때 일정 부분만 좀 차지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한 연관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좀 가시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바람처럼 모래처럼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연관성을 지금 찾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 테마주라는 속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보다 더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고 수급적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접근 매수가 가능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이제 시장 전략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본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접근을 하시는 거고 이제 수급이 쏠리는 부분에 좀 노려서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매수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목표가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34,000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도 32,000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요. 자,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도 32,000원 수준까지는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네. 의견입니다. 우선 이제 네페스아크 이런 어떤 종목들 지금 애플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애플카 얘기가 나오려면은 LG전자가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네. 실질적으로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죠.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그러다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다시 소규모된 종목, 그러니까 단일의 종목으로 좀 더 집중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 지난 11월에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 급등 연출하면서 그다음 뭐 없냐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그때로 복귀를 하시면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뭐 아모그린테, 국보 뭐 이런 정말 별의별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런 종목들보다는 올해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계속 하락하는 어떤 현실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자. 당장에 확인된 것이 없고 체결된 것이 없다라면은 지금은 보수적으로 볼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의 성격으로 보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보험주가 있습니다. 바로 메리츠 그룹주들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모두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급락하고 있는데 종전보다 배당 성향이 낮아졌다. 실망스럽다. 목표가를 낮추는 증권사들까지 생겼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메리츠 화재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고 삼성 화재는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메리츠 그룹주들은 저희 이 자사주 매입 호재로 계속해서 다뤘었고 또 어려운 시장에서도 신고가를 보였다가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죠. 목표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5만 원 선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때 이제 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좀 고가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목표가 거의 근처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자, 근데 이번에도 이 자사주 매입이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해당 이벤트가 중장기로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한번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음봉으로 지금 좀 형성이 되어 그러게요. 있기는 하지만 예.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5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이 상승하는 이벤트 자체가 아직 동일하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런 이벤트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 그룹주 자체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져 있고 사실 뭐 금리 인상기에도 이런 화재라도 보험주라든지 이런 쪽이 상승률이 좀 높은 흐름들이 역대 이제 금리 인상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5만 원 라인 선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5만 원으로 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1%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사주 매입 호재가 시장 분위기에 밀리면서 좀 빠졌는데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이게 아마 1월 18일에 그때 방송하면서 저희가 목표가를 다 이제 제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5만 원 선에서 이렇게 제시를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우선은 이제 메리츠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들이 연일 나오다 보니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자, MSCI 마찬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반납이 된 겁니다. 네. 자, 보험사들 화재 보험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결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운행 활성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운전이 많아지면 사고도 마찬가지로 늘어납니다. 이럴 때 또 지급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 개별로 보셔야 되겠지만은 우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순이익면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실적만 추종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5만 원 선 안착까지는 이번 6개월 내에서의 한번 목표 타겟팅을 잡아보시고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24일에 마찬가지로 금통위에서의 어떤 발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수정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까요? 자, 우선은 이제 금리를 만약에 연중에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연준에서요? 미국에서? 연준이 3월 달에? 금통이죠. 금통이 내일 모레요? 우리 금통위에서 네, 만약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진행이 좀 없습니다.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가능성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두고 자, 만약에 인상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증시 전반은 악재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화재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공시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이윤이 좀 더 안정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변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3월, 6월, 9월 연차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환착이 벌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메리츠 화재 관련해서 접근하셨던 분들께서는 특히 매수 구간과 매수하셨던 날짜와 지금 현재 구간 대비했을 때 외국인들의 누적 매매량을 한번 추정을 하시면서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중한 비중을 담으시기보다는 이미 호재가 한번 반영되고 거품이 꺼졌기 때문에 아직 올라타지 않은 종목들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38포인트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장중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이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폭이 갑자기 확 강화되면서 동시에 개인은 매수폭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10시 반에 중국장 출발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하려는 것인지 자, 지금 시장에 부담을 느끼면서 앞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오늘 그래도 버텨주고 있던 종목군들의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하락 종목은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오늘 삼성화재가 받고 있는데 메리츠 화재는 자사주 매입의 호재로 시장 대비 강합니다만 삼성화재는 배당 성향이 생각보다 약하다. 주주들의 약속을 좀 지키지 않았다라는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실망감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회사들이 뭐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소각 같은 걸 하는 게 이제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이런 이익을 좀 환원을 해주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건데 그에 따른 좀 단기적인 투심 악화가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거는 이게 만약에 고점 라인에서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됐으면 바로 매도 의견을 드렸을 텐데 일단은 이전에 상승했었던 그런 가격 대비 했을 때 지금 이제 바닥권 라인에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을 그리게 됐을 때 이제 상단 박스권 라인 부분에 좀 들어와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좀 주가의 하방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방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기회에 이제 보험이라든지 화재 쪽도 상당
상당 부분 좋은 흐름들이 이제 과거에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락폭이 엄청 크게 나타나기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물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 않거나 좀 실망감을 내놓은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악성 매물로 좀 작용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차트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주가의 저점 매수로 또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 같은 경우 또 증시 자체에 또 부담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이 됐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다 더 낙폭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주가가 만약에 한 18만 원 선까지 돌리게 됐을 때 물론 지금 가격대보다 10%대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닥 다지는 거 확인하고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 금리 인상 기간에는 이런 보험이라든지 금융주들이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항상 나타났고 이번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좀 손절로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좀 다시 좀 밑부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시간에 대한 이런 투자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화재와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관련 주식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맞선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